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초대된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초까지 KBS 라디오 PD로 30년간 일하다가 네. 명예퇴직을 하고 회계사로 새 인생을 네. 이막을 연 강성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은퇴 설계에 관심이 많아서 2년 전에는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고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계속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 방법을 나누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 통해서 처음에 그렇죠. 뵙게 됐는데 네. 그때 무슨 방송이었죠? 경제투데이라는 경제투데이.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많은 30여 년간 네. 경제 방송을 이제 PD로서 프로듀싱 해 오셨고 네. 지금은 또 인생의 이막, 네. 그죠? 회계사로서 네.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문부터가 일단 많은 분들께서 네. 부러워할 만한 아이. KBS라는 방송국에서 네. 30여 년 PD 생활을 하시고 네. 또 이 인생 이막을 회계사로서 또 펼쳐나가시는 모습이 네. 정말 얼마나 똘똘한 분일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집필해 주셔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네. 오늘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경제 네. 현재 네. 어쩌면 지금 1,000만 고령자의 사회 맞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면 만 65세 이상인 예. 거니까 그리고 이 비중이 현재 거의 20%에 다다르는데 네. 20%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로 규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예. 규명이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도 혹은 구독자분들의 부모님께서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은퇴 후에도 이 중산층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네.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네. 인생 이막 네. 공인회계사 자격증 네. 이게 사실 인생에 한 번 따기도 힘든 네. 그 자격인데 네. 어떻게 따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30년 KBS에서 라디오 PD를 했는데 경제 프로를 30년 한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원래는 음악 전문 PD로 들어왔어요. 네. 제가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했었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일라디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경제 프로그램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전공이 아니고 또 좀 상경계랑은 좀 거리가 있는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동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학위를 따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 게 저는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그 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2007년에 지금부터 한 17년 됐죠. 그때 취득을 했는데 2004년부터 공부해서 휴직하지 않고 3년 만에 네. 회사 다니면서 이제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뭐 미디어 그 환경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KBS가 거의 뭐 독점 뭐 과점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방송 3사가 네. 케이블이나 뭐 유튜브는 당연히 없었을 때고 그래서 어떤 제가 해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때 참 결정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린 우리 PD님이자 이제 회계사님이신데 네. 이제부터는 좀 회계사님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회계 부문 또 세무 부문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올해 정부가 네. 이 세법 개정안에서 이 발표한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좀 말씀해주시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 증여세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부분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세법 개정안이 매년 7월 말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표되기 전부터 이쪽 상증세 분야의 개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뭐 일괄공제가 뭐 좀 10억으로 올 거다 뭐 이런저런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깨고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관계자들도 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안을 내놨는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든 아니면 수정이 되든 하고 이제 연말이 돼야 아마 세법이 개정이 될 거다. 이제 그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니는 회계법인이 상속증여 전문 회계법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발표된 게 확정인 줄 알고 벌써부터 이걸 전제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이게 확정이 아닐 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속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 기한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올해 돌아가시면 신고는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상속 개시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행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뀐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정부의 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안을 발표하는 거고 네. 발표된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맞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 개정되는 것인데 네.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현재로서는 네. 또 워낙 여야가 대입하는 맞습니다. 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이게 개정안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가 안으로서 발표하셨던 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 이 상속 증여 부문에 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였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상속세가 보통은 상속세가 얼마 이상 재산이 있는 분이 상속세가 나온다고 알고 계신가요? 원래 5억 기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세무사가 자주 또 나오셔가지고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 5억 기준은 이제 이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을 때 이제 5억이고요.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최소 10억이 공제되면서 이제 상속세가 나오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뭐 9억 정도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상속하는데 재산이 9억이다 그러면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그 10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는 일단 5억인데 그 나머지가 이제 기초 공제 플러스 뭐 그 밖에 인적 공제를 더하게 되는 건데 기초 공제가 2억이에요. 네. 근데 그 밖에 인적 공제에 뭐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뭐 장애인 공제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공제는 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자녀 공제는 보통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한 사람당 5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 공제 2억에 자녀 한 사람이면 2억 5천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일괄 공제 5억이 더 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을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보통 이런 기초 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한 걸 쓰지 않고 일괄 공제 5억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이었던 게 1인당 이거를 5억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5억이 더해지니까 7억이 되죠.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보다 7억을 택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럼 자녀가 2명이면 일괄공제는 5억이었고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5억씩 둘이니까 1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억 공제되던 게 자녀가 둘이면 12억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폭의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거를 일괄 공제를 5억인데 이게 10억으로 일률적으로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녀 공제를 5천에서 5억 이렇게
바꾸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러면 정말 개정안이 입법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네. 가정한다면 그 기사들 보니까 네. 이 상속세 세법 개정안에 관한 이 네. 보도자료 기사를 쭉 보니까 네,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던 기사 제목이 네, 17억을 물려받아도 네. 상속세가 0원 네, 뭐 이런 그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 공제 5억에 자녀 공제 10억 플러스 기초 공제 2억 하면 네. 다 더하면 1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17억에서 예전 같으면 10억이 공제됐을 거잖아요.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네. 일괄 공제가 적용돼서 그러면은 예전에 17억이 만약에 있는 분이면 10억을 뺀 7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상속세 네. 가표가 7억이 돼서 그러면 7억에 대한 세금 대충 계산하면 1억 5천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17억을 물려받으면 1억 5천을 내야 됐던 게 이제 안 내도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러면요. 네. 지금부터는 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니까. 네.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을 네. 이제 들여다봤다면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생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네. 일단 딱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는 그러면 상속세를 많이 변제시켜 주겠구나. 감세 정책이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상속세가 물론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네. 많습니다만 상속세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상속세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뭐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득하는 거예요. 네. 우리 경제가. 네. 근데 이중과세라는 그런 질책은 좀 피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네. 그런데 반면 양극화라는 거대한 숙제를 또 만나게 되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국가의 어떤 기능을 조금씩 잃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과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세법 개정안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뭐 자녀공제 얘기만 했지만 또 네. 세율 조정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율 조정 부분에 가면은 약간 부자 감세 논란이 왜 나왔는지 그게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죠. 이 자녀공제만 봐서는 이제 세율 조정으로 약간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계층이 좀 자산가들, 네. 뭐 기업하시는 분들, 좀 자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되시는 분들은 세율 조정으로 혜택을 많이 보게 되셔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녀공제는 좀 중산층에 조금 더 이렇게 체감 효과가 크다고 그렇겠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이제 뭐 개편이 중간에 몇 번 되긴 했지만 이 틀이 잡힌 게 90년대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아파트 값이 뭐 음마 아파트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제 10억 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 강남 아니라도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서울에 그 중위값이 뭐 12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아파트 거래되는 게. 그러면은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효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되면서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 대비 상속세 그 결정된 그 수가 6.8%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란 말이죠. 6.8%라는 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속세 하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인플레가 되는 거를 세법이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산층까지 이런 게 많이 부담이 지워졌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 안 드린 세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는
이제 그 초과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과표 기준으로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는 이제 50%가 적용이 그렇죠. 되고 있어요. 예. 현행 예. 상속세는. 그런데 이제 세율을 조정하면서 그 30% 초과 부분 50% 이상 그 부분을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10억 초과 하면 40% 그게 이제 최고 세율이 된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 그 최대 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20%.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도 네. 뭐 상속세가 50%인데 최대 주주 할증 평가가 되니까 60%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근데 지금 최대 세율 구간하고 이 할증 평가하고 두 개를 다 없애는 걸로 이제 정부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부자 감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산층한테 이제 상속세를 줄여드는 부분이 혜택 받는 분은 많지만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네. 그렇고 요 부분 최고 세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없애는 거 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액수 상속세 거기서 감세되는 상속세는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세율까지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네. 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올라간 집값을 좀 현행화하는 방향으로 네. 개편되는 방향성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항상 뭐든지 변화시키면 일부의 긍정과 일부의 부정이 같이 작용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우리의 결정은 부정보다 긍정이 큰 방향으로 그렇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가 점유율이 50%를 넘어요. 네. 자가 보유율은 그거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네. 일가구 1주택자인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주택이고 네. 그 주택을 상속받은 입장에서 네. 상속세를 내야 된다니 상속세 낼 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곤란함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게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자기 자신의 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또 자가 점유율이 50%를 넘는다는 얘기는 네. 자가를 점유하지 못하는 자가를 미보유한 소위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네. 아니 어쨌든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득 재분배 효과로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뿐인데 거기서 과세를 안 하는 것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또 굉장히 큰 이제 주장들이 엇갈리는 일인 것 같고요. 네. 또 이 세법 개정안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네. 정말 저출산 문제에 총력을 다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네. 국토교통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조세 정책이나 그 모든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자녀가 많이 있는 가구에게 네. 뭐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고 이게 네.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기여를 할 것인지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된다면 네.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이 네. 궁금합니다. 네. 이런 어떤 영향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번외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저출산이라는 거는 좀 지금의 젊은 세대, 뭐 30대, 뭐 더 올리면 40대 정도가 이제 출산 가능한 연령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상속에 있어서는 거의 80세 이상 피상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반 이상이 80세 이상. 여러분들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아시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 최빈 사망 연령이
여성이 90세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남성은 이제 85.6세 예.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다소 특별한 사고나 네. 병환이 없으실 경우 네. 그 정도 연령의 어떤 기대 수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예. 많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피상속인이 되시면 상속인은 50대 후반 60대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막 우리나라 노노 상속으로 많이 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저출산 뭐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저출산 문제에 뭐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아직은 몇십 그렇죠. 년의 예, 예. 그럼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예.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네. 이 상속세의 개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개편이 진행됐을 때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 것이고 네.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이런 정책들이 부자 감세의 비판 음.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속 세율이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 세율은 일본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서 2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이쪽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이게 가업 상속이 이 상속세 때문에 네. 가업 상속이 어렵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원인으로 또 작용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동안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처음 그 상속세 발언을 할 때 네. 마침 제가 YTN 생방송 출연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속보로 다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상속세를 개편하면 네. 부자 감세적인 방향으로 네. 상속세를 개편하면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는 네. 앵커의 그 갑작스러운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그 방송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상속세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의 관계를 네. 어떤 방식으로도 규명해내기가 어렵겠다라고 네. 솔직히 네. 제가 지식이 짧아서 네. 규명을 해낼 방법이 없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네.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부분의 이유들이 강해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그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면 네. 타당한 어떤 고리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네. 뭐냐면 실제 많은 투자자들이나 자본가들이 네. 한국의 부동산을 보유하려 하지 않아요. 이런 세제 때문에 네. 그래요. 네. 한국의 주식을 보유하려 하지 않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제적으로 유리한 나라로 돈이 이동하는 현상. 네.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겠죠. 네. 그런 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석은 해보겠지만 지금 미국 주가가 오르고 일본과 미국의 주가가 상반기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네. 뭐 그런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현상이 말 그대로 이 상속세 때문이다라고만 규명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네. 그러나 애써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의 관계를 찾아보면 많은 투자자들의 자본가들이 한국의 주식을 한국의 부동산을 보유하려 하지 않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옮겨가는 네.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견 그런 부분에서 관계를 찾아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직업이 회계사잖아요. 네. 네, 회계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저도 사실 여기 회계사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공부할 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이 환경이 바뀌어서요. 네. 회계사가 커버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회계 감사, 예. 세무, 컨설팅 이렇게 딱 3개 카테고리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필드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회계사들의 주 업무가 기업 감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회계의 투명함이 이렇게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떨어진다. 투명성. 예. 그게 정말로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이 잘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주가나 이런 것들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을 하는 목적이 뭐가 맞다, 네. 그 정답이 있다라는 네. 것이라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면서 더 좋은 어떤 방향성으로 나라가 여러분이 네. 혹은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네.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실제 저도 빅4에 해당하는 이제 세계 그 회계법인들이 네. 있잖아요.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음. 실제 경제연구원에서 거시경제실장으로 근무를 네. 했었기 때문에 그러셨죠. 예. 참 잘 알고 있고 네. 회계법인이 회계사들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이 반 정도가 보통 이제 어디팅 네. 회계 감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큰데요. 네. 이 회계 처리 과정, 기업의 회계 처리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혹은 그렇죠. 어떤 개인 투자자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투자를 할 대상을 찾는 행위는 그 기업을 들여다봐야 되고 기업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그 기업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여다보는 건데 음. 그 언어가 소위 재무제표나 이런 음. 회계장부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그게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네.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음. 그런 관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네. 관점에서도 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번 상증세, 예. 상속증여세 개편에 있어서 네. 뭐 추가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네.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율 쪽에서 제가 아직 얘기 안 한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세율 구간이 이제 우리가 제일 낮은 세율이 10% 구간인데 네. 그게 1억 원 이하일 때 이제 10%를 적용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2억 원까지 10%를 적용해 주겠다. 요런 그 개편안에 네.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보통 자녀한테 1억을 증여를 한다. 네. 그러면은 증여세하고 상속세하고는 같은 세율 구간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녀가 증여 받을 수 있는 그 공제되는 액수가 10년 동안에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증여를 하면 5천은 공제가 되고 1억에 대해서 10%를 적용해서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자녀한테 한 1억 5천 정도를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현재. 예.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세율 규관이 2억으로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증여하면 한 2천만 원 내고 증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요런 게 있고 작년에 또 약간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그 결혼이나 출산하시는 분들 2년 안에 네. 1억을 더 공제를 해주잖아요. 예. 그 자녀 공제에서 그 혼인 출산 공제가 작년에 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억 5천까지 증여를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면 3억 5천 정도를 증여할 수 있다. 요런 게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산층이나 이렇게 좀 결혼할 때 또 집 사는데 좀 보태주시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고요. 그 또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자녀한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직계 존비속한테 공이 해당되는 거고 이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네. 그 6억까지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예.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다 직접 기타 친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기타 친족한테는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타 친족의 범위가 원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네. 이번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조금 손을 봤습니다. 네. 이 개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계속 주목되고 있는데 네.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몰고 있는 부분이 역시 부동산 부문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 만약에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그냥 상속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질문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주택을 상속받아서 원래 1주택자였는데 2주택자가 될 경우 네.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택을 상속받는 거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거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지고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제가 일반 주택을 팔게 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일반 주택을 팔게 되면 그게 이제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의 네. 평가를 받는 것이고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 그럴 그때는 때는 어떨까요? 그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네, 이게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세금 문제로 생각을 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먼저 팔아야 예, 그 불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상속을 받을 이 상속인들이 자녀들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자녀가 여러 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부모님이 유언을 해주시면 사실은 큰 문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 자녀들끼리 주택을 공동 상속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 자녀들 모두가 만약에 2주택자가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사실은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규칙이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한 개만. 네. 그렇죠? 이 집이 한 채니까. 예를 들어 3명이 받았다. 40대, 30대, 30이다. 그러면 지분 40인 사람의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냥 33.3% 네. 그냥 똑같이 그렇죠. 받았다. 이랬을 때는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형제가 둘인데 둘 다 상속주택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연장자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 내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그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의 공시가격이 6억 원, 그 비수도권에선 3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 이렇게 가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집이 뭐 2채였는데 이게 들어왔다 그래서 3주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복잡하게 그렇죠. 느껴질 수 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주위에서 굉장히 흔하게 물어보는 그럼요. 질문이에요. 예. 제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그 나이 때가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 질문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증여랑 좀 차이가 있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남매가 있는데 남매한테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50대 예, 50 예. 지분으로. 그랬을 때는 각자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상속일 때는 한 사람만 대표로 2주택이 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내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공동 증여라도 네. 각각 2주택이 된다. 네. 상속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네.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상속할 주택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세 네.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상속의 경우에는 셋 중에 한 명이 네. 어쩌면 1주택자로서 부여를 받는 것이고 네. 그렇죠? 한 채가 더 한 채가 얹어지는 더 거죠. 추가되는 것이고 증여를 하게 될 경우 네. 둘 다 증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둘 다 이제 주택 수가 하나씩 그렇죠. 늘어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여까지 상속 증여까지 이게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네. 그러면 네.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택은 네. 상속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증여를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네.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인데 네, 그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유산세 체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받던 그 상속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증여세는 수중자를 나눌수록 이게 좀 세가 줄어듭니다. 네, 세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네.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여는 이렇게 좀 나누면 좀 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상속세는 상속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그렇지. 따라서도 굉장히 예.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그렇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굉장히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이렇게 막 재산 분쟁이 많잖아요. 그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계약서 같은 게 허술하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많은 건데 네, 오피스텔 하나 사는 계약서나 100억 넘는 빌딩을 사는 계약서나 그 한 장짜리 표준 계약서 있잖아요. 네. 그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한테 좀 상의를 해서 좀 자세히 세세하게 쓰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그런 법률 부분의 자문이 필요하면 또 도움을 받고 세무 부분의 자문이 필요하면 회계사나 세무사에 또 자문을 받기도 하고 요렇게 좀 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컨설팅 비용 뭐 얼마 아끼는 것보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무슨 집을 완전히 팔아서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양도세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절세고 뭐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등기 넘어가고 세금은 정말 그게 넘어가면 잔금까지 내면 그건 끝이에요. 그거를 그때 가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약을 하기 전이라든지 최소한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와서 컨설팅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그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유념을 해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네. 연금 이야기를 하고 하러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재정회계법인에서 네. 이제 한국상속증여연구소라고 또 맞습니다. 부설연구소가 있고 예. 거기 계시는 이제 나초로 회계사님께서 대표님이시죠. 예. 상속을 지금 준비해라 네. 라는 이 책을 매년 개정해서 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예.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상속을 해서 유리할 수 있고 또 증여를 해서 유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상속과 증여를 이렇게 나눠서 할 때 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저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속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생각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상속이라는 거는 그 전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증여를 포함해서 왜냐하면은 나중에 상속세 낼 때 사전 증여한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10년 전
내에 사전 증여한 그 재산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 조금 내야지 증여세 돌아가시기 전에 1, 2년 전에 증여를 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할 거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최소한 하셔야 그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을 뭐 임박해서 준비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임박해서 준비하면 안 되고 정말로 지금 상속을 준비해야 증여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상속에 대한 계획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속을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긴 시간 네. 벌써 이제 상속 증여세 변화된 어떤 개정안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네. 좀 말씀을 나눴다면 네. 이제 제시해 주신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네. 은퇴 중산층이 되는 법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워낙 노인 빈곤율이 높고 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경험하고 노년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 살고는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살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적정 생활비로서 부부 합산 한 네. 320여만 원 네. 정도는 필요한데 네. 그만큼의 적정 생활비를 소득을 영위하지 못하는 네. 은퇴 고령층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은퇴 중산층이 되라라고 네.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은퇴 중산층 네. 이것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산층 하면 좀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여유를 찾을 만큼의 소득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한 40, 50대 이런 좀 안정된 그런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이미지로. 근데 이제 은퇴 후에 중산층이 된다는 거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있어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 정의상 네. 소득이 없으니까 은퇴예요. 네. 은퇴 이후에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네. 은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은퇴 중산층은 소득은 없지만 네. 자산만 있는 이런 계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자산을 또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연금이거든요. 그게 그 자산이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 자산이 주택이면 주택연금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모아놨던 어떤 목돈을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게 네. 또 연금이 되는 거 배당으로 그렇죠. 받는 연금.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런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준비하면 또 그게 연금이잖아요. 그게 네. 또 현금 흐름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은퇴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목돈의 형태로 모은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주택연금도 아시다시피 공시가 12억이 넘는 집에 사는 분들은 주택연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생활비가 없는 분들 주위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분들 돈은 많지만 예. 사실은 중산층으로 보기는 그렇잖아요. 쪼들리면서 사시니까. 네. 그래서 그 은퇴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연금 그 말 그대로 연금 원래부터 연금인 거 있잖아요. 네.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이걸 우리가 그 세계은행에서 정의한 연금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3층 연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연금을 젊었을 때부터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런 책을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꼭 재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재무적인 연금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거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이 만약에 없다.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근육을 예. 꾸준히 이걸 근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근육연금이라고 책에서 네. 정의를 했고요. 예. 또 어떤 관계나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정서연금이 필요하다. 네. 예. 나한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적인 연금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연금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적립해야 된다. 그 연금의 요체는 뭐냐면요. 그 소득이 있는 동안 적립을 해놨다가 소득이 없는 동안 나누어 받는 게 연금입니다. 그게 그냥 재무적인 연금도 그렇지만 어떤 건강이라든지 정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풍성할 때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그걸 꺼내 쓰는 네. 그런 게 준비를 우리가 30, 40대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한 30, 40대 직장인들이 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혹은 은퇴 후에 준비를 하면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러니까 노후로 진입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네. 노후에 대한 은퇴 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재무적 비재무적 네. 관점에서 은퇴 중산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방송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네. 재무적인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재무적인 관점에서 네. 은퇴 중산층이 되는 방법 네.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3층 연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굉장히 지금 노인 빈곤층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연금이 없을 때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88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88년부터 이제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1차 베이비 부머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1차 베이비 부머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작년까지 다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래도 이 국민연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국민연금 내기 싫다 뭐 얘기도 많지만 뭐 소득 대체율도 좀 낮아지고 그분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또 나라에서 좀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주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지금은 뭐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1년에 900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비롯해서 또 퇴직연금도 옛날에는 다 퇴직금이어가지고 그냥 일시금으로 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005년에 우리나라에 그 퇴직연금이 도입돼서 그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3층으로 자기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괜히 이제 너무 불안해하세요. 사실은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추천을 드리면 네. 그 네이버에 네.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요. 네네.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내 연금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앞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을 얼마 받는지 내가 쌓아놓은 사적연금이 얼마인지 그거를 한 번에 다 그 사이트에서 통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표로도 보여주고 엑셀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네. 그래서 거기를 꼭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보고 내가 나중에 연금을 몇 살에 얼마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얼마만 더 하면 되겠구나라는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불안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그 통합연금 포털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거기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워킹데이로 3일 후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사들의 데이터를 다 끌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3일이니까 꼭 지금 바로 들어가서 그 신청을 하시고 네. 3일 후에 한번 내 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시고 부족하면 또 더 보강해서 네.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연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여기에 살짝 첨언을 드리면 음.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 중요한 게 이제 납입액도 있지만 납입 기간이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부 여러분이라고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 뭐 지역 가입자의 네. 형태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가입이죠. 이미 네. 가입을 신청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을 좀 늘리는 그쵸.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네. 연금 수급액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미 가입을 했는데 앞에 뭐 한 번 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을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19개월까지 예전에는 더 많이 됐는데 지금 줄어서 10년 정도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KBS를 퇴사를 하고 네. 요 재정회계법인에 들어오기까지 한 4달을 쉬었어요. 예. 쉬는 동안 저도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9만 원씩 내고 예. 예,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 기간을 이렇게 공백 없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 이제 국민연금이나 어쨌든 이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팁과 조언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 연금 부자 습관 이 책의 저자로서 네. 마지막 질문을 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연금에 어쨌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연금 적립액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또 그밖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이 네. 부분에 대한 좀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IRP 뭐 이런 데 이제 적립액을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그런 네. 거를 꾸준히 뭔가를 이제 사 모으시면 네.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 워렌 버핏하고 네. 헤지펀드 예. 운용하는 사람하고 그 10년 동안 예. 이거 내기한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정말 뭐 날구기는 헤지펀드 운용하는 사람도 그냥 S&P 500에 꾸준히 그 ETF에 투자한 그 워렌 버핏을 못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에 우리가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꾸준히 이거를 사 모으는 거. 네. 뭐가 됐든은 아니고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 모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S&P 500도 있지만 저는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그 우리나라 그 연금 계좌에서 외국 거는 투자가 안 돼요. 외국 주식이나 외국 ETF를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펀드나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사 모으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긴 시간 네. 정말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그리고 노후에 어떻게 은퇴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연금 부자 습관을 전달해 주시는 그 조언을 통해서 네.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네. 하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연금 부자 습관의 저자로서 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의 전도사였거든요. KBS 다닐 때도 저한테 연금 뭐 상담하시는 분들 물론 다 무료로 이렇게 동료분들이니까 네. 하면은 뭐 연금을 뭐 모으면은 이게 몇 배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테크 있잖아요. 네. 재테크 쪽은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재운이 있으면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재운이 없으면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렇게 재무 설계나 세테크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테크라는 거는 연금을 우리가 사적연금 같은 거는 이제 불입을 하면 나라에서 이제 그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몇 배를 될 건가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네.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세테크는 확실히 된다. 그리고 이게 재테크의 분야가 아니라 재무 설계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준비한 만큼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한 방이 터져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부동산에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하는 게 부동산이 역시 한 방이야. 뭐 주식이 어떻게 한 방이야. 이런 거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꾸준히 해서 수익이 막 정말 대박이 나지는 않더라도 그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연금의 중요한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연금 전도사로서 네. 어떻게 연금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네. 부자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언이 또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오늘 뭐 1시간여 동안 네.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은퇴 중산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